어떤 아침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예전처럼 급하지 않고, 예전처럼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평온해진 걸까요? 칼 구스타프 융은 이런 순간을 가리켜 진정한 변화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그림자, 즉 억압된 감정들과 상처들,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 패턴들이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좌우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는 대부분 조용히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변화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님을, 당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호들 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일 겁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당신의 정체성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지나간 경험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두 번째 신호는 감정적 반응의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한 박자 쉬게 되고,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간관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대신 선택하게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로 관계가 바뀝니다. 의존에서 상호 존중으로, 필요에서 사랑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개별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바로 이런 조용한 깨달음들이죠.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미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희망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마치 새벽이 밤을 몰아내듯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혀나가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런 새벽 같은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분들, 억압했던 감정들, 그리고 인정하기 어려웠던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림자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은밀하게 조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와 화해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무의식적 반응이 아닌 의식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신호는 과거의 서사와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 특히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면 나는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연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들이 현재의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오늘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30년 전의 실패가 지금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동일시가 깨집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은 경험은 있었지만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런 깨달음은 대개 점진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이야기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한국의 한 중년 여성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항상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며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20년 동안 그것이 그분의 주된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몇 년간의 내적 작업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서사와의 분리입니다. 경험은 그대로 있지만 그 경험이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아가 더 이상 과거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감정적 반응성의 변화입니다. 예전의 당신은 특정 상황이나 말에 즉각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면 즉시 방어적이 되거나 화를 내거나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으면 즉시 상처받고 분노하거나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반응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패턴입니다. 융은 이를 콤플렉스의 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경험들이 하나의 콤플렉스를 형성하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콤플렉스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자동적 반응이 줄어듭니다. 똑같은 자극이 와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사가 조금만 까칠하게 말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감정적 동요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며 서운해했다면 이제는 무슨 일이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차이는 그 감정이 당신을 휩쓸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도 해 그 감정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융은 이런 상태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에 빠져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강둑에 서서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는 분노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분노는 대개 상처받은 감정에서 나오는 반응적 분노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였죠. 이런 분노는 대개 오래 지속되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복수하려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변화 후의 분노는 다릅니다. 이는 더 순수한 형태의 분노입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건전한 분노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의 명확한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슬픔의 질도 달라집니다. 예전의 슬픔은 대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저항감이 섞인 슬픔이었습니다. 피해자 의식이 섞인 슬픔이었죠. 하지만 변화 후의 슬픔은 더 순수합니다. 삶의 불완전함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슬픔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도입니다. 기쁨의 질도 달라집니다. 예전의 기쁨은 대개 외부의 조건들이 맞아떨어졌을 때의 기쁨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었죠. 하지만 변화 후의 기쁨은 더 내재적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경의 순간에 대한 감사가 바탕이 된 기쁨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신호는 관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했다면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맞춰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근본에는 자기 충족성의 발견이 있습니다. 자신만으로도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선택에 의한 관계, 의존적 관계가 아닌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관계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감사가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특히 극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생했던 며느리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될 때 역설적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상사의 인정을 간절히 바라지 않게 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승인받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내던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본래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더욱 선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거절당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미움받을까봐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갔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관계는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관계들은 훨씬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가 됩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나의 빈 곳을 채워주기를 기대했다면 이제는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나는 관계가 됩니다. 예전에는 너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행복이 더 커져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투사의 철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비판하거나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별화가 일어나면 이런 투사들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환상이나 기대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신호는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성의 감소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항상 의식했을 것입니다. 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가 얼마나 달렸는지, 내 의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외모나 성취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외부 인정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소속감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과도해져서 자신의 내적 나침반보다 외부의 평가가 더 중요해질 때입니다. 외부 인정에 의존적일 때의 삶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자존감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하늘을 날 듯 기뻐하지만 누군가 비판하면 땅에 떨어진 기분이 됩니다. 이런 기복은 내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의존성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가 여전히 참고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내적 기준과 가치관이 더 명확해지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대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신경 썼던 일들이 이제는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고, 예전에는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던 말들이 이제는 순간적인 불편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매우 중시하고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외부 인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더욱 큰 용기와 내적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로움을 얻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더 큰 창의성과 자발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정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록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옷을 고르는 것부터 인생의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게 맞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까가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가 질문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이는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진정한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개별화의 한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개인의식을 확립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는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상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 관계에서의 배신 실패의 경험, 상실의 아픔 등등. 이런 상처들은 우리의 행동 패턴을 형성하고 현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할 수 있습니다. 연인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항상 불안해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길만 선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에서 나오는 행동 패턴들은 대개 방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삶의 가능성도 제한하게 됩니다. 사랑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랑을 줄 수도 없게 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공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면 이런 패턴들이 변화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흉터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매우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성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일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는 상처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원망과 분노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저주로 보는 대신 축복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가 자신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 경험을 인생 최악의 실패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적 성장이 일어나면 그 경험이 자신에게 독립성과 내적 힘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던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대극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삶에 대립하는 요소들을 통합하여 더 완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기쁨과 슬픔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자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신호는 삶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왜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는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삶이 끊임없는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불공정한 세상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간 조건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체념이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전에는 분노하고 좌절하며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한 후 가장 건설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완벽함에 대한 기대의 포기입니다. 예전에는 삶이 사람들이, 상황들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완전함이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완벽한 직업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런 변화는 특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완벽함과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학업, 직업, 결혼, 육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합니다. 이런 문화적 압박 속에서 불완전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던 여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해방감은 엄청납니다. 아이에게도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자신도 더 편안하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업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성과를 목표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창의성은 증가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더 도전적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자연스러운 리듬의 발견입니다. 예전의 당신은 아마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생산적이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현대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흔합니다. 항상 바빠야 하고,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며, 항상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게 됩니다. 언제 에너지가 높아지고 언제 낮아지는지, 언제 집중이 잘 되고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에너지가 가장 높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가장 집중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활력을 얻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특성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계절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있고 여름에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으며 가을에는 정리하고 수확하는 에너지가 있고 겨울에는 휴식하고 내성적이 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리듬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월경 주기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 이 리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월경 전에는 내성적이고 성찰적인 시기가 있고 배랑이에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생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게 되면 삶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게으름이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높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에너지가 낮을 때는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종류의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번아웃을 피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융근 인간의 정신에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외향성과 내향성 사고와 감정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균형과 리듬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적 리듬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8번째 신호는 의미에 대한 강박의 소멸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내 관계에 의미가 있어야 하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대한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고 의미 없는 삶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갈망이 강박이 될 때입니다.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TV를 보며 쉬는 것조차 의미 없는 시간 낭비라고 여기거나 친구들과 별다른 목적 없이 수다를 떠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 깊은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때로는 단순히 즐기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의미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와 강제적인 의미 부여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순간들이 찾아오고 의미 있는 연결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 때, 이 시간이 아이의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계속 생각하는 대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깊은 연결과 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일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대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제하지 않을 때 더 진정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융의 동시성 개념도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이런 동시성은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삶의 흐름에 맡길 때 더 잘 나타납니다. 9번째 신호는 현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다른 장소에 있고 싶어 하거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 이 장소, 이 상황에 만족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기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도록 자극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현재 순간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그 순간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커피의 향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에서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현재 이 순간 자체가 충분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나 행복이 내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는 특히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 문화가 강한 사회입니다. 학벌, 직업, 소득, 결혼, 자녀, 성취 등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는 사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자녀의 고유한 장점과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현재 모습에서도 충분히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연봉을 목표로 하면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도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승진하지 못해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에서 충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 순간의 충만함은 감사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0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현존 자체가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표현하고 받기 위해 특별한 행동이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거나 달콤한 말을 주고받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도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더 깊은 차원의 사랑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온전한 현존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존은 매우 강력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온전한 관심과 존재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다른 걱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사람과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존을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부모가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와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하며 아이에게 집중할 때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냅니다. 후자의 경우 아이는 진정한 사랑과 안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의 질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며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긴 시간을 함께 보내더라도 각자 다른 일에 몰두하는 시간보다 훨씬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현존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친구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친구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현존의 선물들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현존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동료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는 것, 회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작은 현존의 실천들이 업무 환경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이런 현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소음들이 줄어들면서 타인에게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존은 개별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적 내용들과 화해하고 내적 갈등들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현존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신에게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적 비판이나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마치 좋은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이해와 격려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런 자신과도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현존은 모든 다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는 단순히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이 여전히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휩쓸리며 문제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며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이나 성장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달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더 깊은 자유와 진정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2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1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혼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때로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도 이런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 유교의 인과 도교의 자연스러움과 무의자용 같은 개념들은 모두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구의 심리학과 동양의 전통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치열한 경쟁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도 내적 평화와 진정성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사회 전체도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이해심 많은 직장 문화, 더 따뜻한 가족 관계, 더 진정성 있는 친구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인의 변화가 결국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요? 융은 개별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관찰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응 패턴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꿈과 상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꿈은 무의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꿈 일기를 쓰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의 상징들을 탐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내적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창작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만들기 같은 창작 활동들은 무의식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자체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서로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깊은 대화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여섯째, 자연과의 연결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리듬과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산책하기, 정원, 가꾸기, 바다 바라보기 같은 단순한 활동들도 내적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치료사와의 작업을 통해 더 깊은 통찰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진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을 신뢰하고 그 과정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조급함도 또 다른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화할까? 아직도 예전과 똑같네.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는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큰 도약이 있고, 때로는 정체기가 있으며,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하는 자신도 사랑하며 느리게 변화하는 자신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비가 오히려 더 빠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는 달라졌지만 아직 새로운 자신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정쩡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도 성장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개별화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줄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의 가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할 만합니다. 때로는 변화 과정에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작별하는 슬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살 수 없는 슬픔, 세상의 복잡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슬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슬픔도 자연스럽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윤군 이런 과정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탄생이 물리적 세계로의 탄생이라면 두 번째 탄생은 진정한 자기로의 탄생입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림자와의 통합도 결국은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하는 것이고, 현재 순간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도 지금 여기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닌 자유롭게 하는 사랑, 기대하는 사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바꾸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고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은 경계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의 능력이 발달하면 모든 관계가 변화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생기고,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는 더 진정한 친밀감이 발달하며, 친구 관계에서는 더 솔직하고 진실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동료들과 더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갈등이 생겨도 더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개인들이 늘어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해심 많고 포용적인 사회 진정성과 정직을 중시하는 문화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삶이 항상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의식하게 되며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성은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삶 대신 더 다채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 어려움들과 더 지혜롭게 관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대에도, 40대에도, 70대에도 이런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내적 성숙도와 삶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이런 변화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윤기 말한 인생의 전고에 해당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 이런 자기 이해와 성찰을 시작한다면 더 일찍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노년기에도 변화는 계속됩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더 현실적이 되면서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 속도나 과정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고유한 타이밍과 리듬이 있고, 각자의 변화에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해야 해,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해 라는 기대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똑같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대개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무의 성장과 같습니다. 매일 보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몇 달 후에 보면 확실히 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뭔가 평화로워 보여.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피드백도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느끼는 내적 변화입니다.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것, 예전만큼 화내지 않는다는 것, 예전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같은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변화만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진전들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강화가 더 큰 변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은 패턴에 갇혀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고 진정한 자기로 거듭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런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이 가진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반한 희망입니다. 윤기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확인한 것도 바로 이런 인간 정신의 자기 치유 능력과 성장 잠재력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이미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개별화의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경험들 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경험들도 우리를 진정한 자기로 이끄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 상처들조차도 우리를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미화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고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마저도 우리의 성장과 각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삶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후회나 원망 대신 감사와 수용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결국 자신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안다면 앞으로 올 경험들도 어떤 형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삶의 지혜와 자신의 내적 자원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확인하면서 생기는 확신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전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개인적 변화들이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이해심 많은 가족 문화, 더 협력적인 직장 문화, 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과 성취 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문화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숙이 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변화도 개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의 에너지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성숙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여행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미 이런 변화의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하려는 지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그것은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원한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도 과거의 경험도 현재의 상황도 변화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융기 말했듯이 우리 각자 안에는 이미 완전한 자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진정성 있으며 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 그 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과정을 신뢰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으며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변화는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한 걸음씩 진정한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여정 자체가 이미 완벽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미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